수십 년 동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근거가 없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동했으니까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축이었고, 노후 대비였고,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으며 결혼의 조건이었고 중산층의 증표였습니다. 그 공식이 맞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식은 왜 맞았을까요? 어떤 조건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조건들이 변하고 있다면, 이미 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파트를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한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단순한 예측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다, 내린다, 그런 이야기는 주간 경제 뉴스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큰 사이클, 인구 구조와 경제 구조가 함께 변할 때 나타나는 그 느린, 그러나 되돌리기 어려운 이동에 대해 이 영상에서 한 가지 큰 질문을 남겨두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거나 갖고 싶은 그 부동산, 그것은 지난 30년의 사이클에서 작동하던 자산입니까? 아니면 다음 10년의 사이클에서도 기능하는 자산입니까? 처음 여기 오신 분들 지금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세요. 저는 이 채널에서 경제 사이클 분석을 합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먼저 한국에서 부동산이 왜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여러 나라의 경제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특정 자산이 너무 많은 것을 상징하게 될 때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가족의 안전, 사회적 지위, 미래의 보장까지 그 자산은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바로 그런 자산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의 조건이었습니다. 남성이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노후의 계획이었습니다. 원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를 아파트 하나가 전세보증금 수익이나 매각 대금으로 보완해준다는 계획. 아파트는 자녀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좋은 학군의 아파트는 자녀 교육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중산층의 증거였습니다.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 안정의 가장 가시적인 신호였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자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한국 부동산을 단순한 투자 시장과 다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지속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첫째로, 집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구가 계속 생겨나야 합니다. 젊은 커플이 결혼을 하고 새 집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 가구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실질소득, 대출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인구가 경제활동이 있는 지역에 계속 집중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그 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세대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지난 30에서 40년 동안 한국에서 맞았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 집중, 경제 성장, 인구 증가, 가구 분화,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수요는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0.75입니다. 2023년에 0.72에서 9년 만에 처음 반등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부 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최악은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0.75가 의미하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입니다. 0.75는 그것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전 세대 대비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이것이 부동산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집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학군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기존 주택도 수화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2022년 이후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며 한국 임대시장의 구조적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 변화입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었습니다. 큰 보증금을 한꺼번에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굴려서 수익을 내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금리 시대에 작동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은 이자로 운용하면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을 때,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보증금 규모가 커지자 많은 세입자들이 부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동시에 집주인들도 고금리 환경에서 보증금을 굴리는 방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제일보는 2026년 한국 주택시장의 핵심 트렌드 중 하나로 월세 블랙홀을 지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전세 가격 0.21%보다 2배 이상 빠른 0.48% 상승했습니다. 이 월세 상승이 세입자의 저축 능력을 갉아먹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독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알림 벨을 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분석의 실용적 함의를 다룹니다. 이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인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지금 구독하시고 가장 중요한 분석인 2개의 한국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뚜렷하게 양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도권은 공급 제약과 수요 집중으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 반면 비수도권은 악화된 펀더멘털과 침체된 가격 흐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지역 격차는 2026년에도 한국 주택시장을 정의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분석이 말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하나의 부동산 시장이 아닙니다. 2개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같은 나라 안에 존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지역은 계속해서 수요가 집중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있습니다. 학군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집중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 일자리가 없어진 도시, 이런 곳의 부동산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공실률 데이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서울 핵심지는 2에서 4%이지만 느린 지방 지역은 8%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제가 집부자, 현금 빈자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많은 노령층 한국인들이 이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앞으로 놓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아파트 가격은 올랐습니다. 자산으로 보면 수억, 수십억 원의 재산가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유료비가 걱정됩니다. 자녀에게 용돈 주기가 어렵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산이 유동성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팔기 전까지 현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경제일보는 2026년 주택시장 분석에서 자산은 늘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실질적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집값이 올라서 종이 위에 부자가 됐지만 그 자산을 활용하거나 세금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령주택 소유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은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그 집의 실제 시장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1월 2025년 청년 체감 실업률은 16.4%였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극도로 치열합니다. 서울의 집값은 평균 직장인이 수십 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젊은 세입자들의 월 부담은 늘었습니다.
저축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모으는 것도 내 집 마련 자금을 만드는 것도 둘 다 더 멀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결혼 연기, 출산 포기입니다. 그것이 다시 인구 감소를 심화시킵니다. 그것이 다시 미래 부동산 수요를 줄입니다. 이것이 사이클입니다. 발효식으로 말하면 여러 번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문제들의 합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30년의 사이클에서 작동하던 자산과 다음 10년의 사이클에서도 기능하는 자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난 30년의 사이클은 이런 조건들 위해서 작동했습니다. 새로운 가구가 계속 생겨나는 인구 성장, 경제 성장으로 실질 소득이 오르는 환경, 저금리로 대출 부담이 낮은 시기, 인구가 광범위하게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 다음 10년의 사이클에서는 조건이 다릅니다. 새 가구 형성이 느려지는 인구 감소,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사기까지는 2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금리 환경이 저금리 시대가 다릅니다. 인구 집중이 수도권 극소수 지역에만 일어나는 구조. 이 조건 속에서도 기능하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일자리가 있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 학군, 병원, 교통이 집중된 핵심 도심 지역. 1대 2인 가구의 증가에 맞춰진 규모와 구조. 노령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 인프라 접근성이 있는 지역. 이런 조건을 갖춘 자산은 다음 사이클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런 자산은 다음 사이클에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방 중소도시의 대형 아파트, 학군 수요가 사라지는 지역에 학군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젊은 인구가 없어지는 지역의 노후 주거 시설. 지금 가진 부동산이 어느 쪽인지 이것이 앞으로 10년의 핵심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노후의 전부였던 사람들에게,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한 채에 묶여있는 가구들에게 이 구조적 전환은 대비가 필요한 변화입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서울 핵심 지역 자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10년에도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유동성이 없다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시나리오는 지방 중소도시에 부동산 자산이 집중된 경우입니다. 그 자산의 실질적 가치가 예상과 다를 수 있는 리스크를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가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이 전부가 아닌 포트폴리오입니다. 유동성 있는 자산을 일정 부분 갖추는 것, 노후를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이클 변화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10년, 한국 부동산은 전혀 다른 게임이 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이 영상이 한국 부동산의 구조적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알림을 켜세요. 댓글에 이미 시작됐다고 적어주세요. 이 변화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보인다고 생각하신다면 30년 동안 맞았던 공식이 다음 10년도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가진 자산이 지난 사이클의 자산인지 다음 사이클의 자산인지 그 질문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